이 자료에서 연구라고 언급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걸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분리불안 원인을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있는데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몇 개 보이더라고요. 오, 어떤 점들이요? 보통 뭐 환경이 바뀌었거나 아니면 뭐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거나 뭐 그 정도 생각하는데 이 자료는 좀 다른가요? 더 깊이 들어갔어요? 네. 일단 그 유전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이 저는 좀 인상 깊었어요. 자료에 보면 특정 유전자 마커, 특히 그 세로토닌 재흡수랑 관련된 마커가 있는 견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비글이나 코카스페니얼 같은 특정 품종에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 분리불안 발현율이 좀 높게 나타난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와. 물론 이게 유전자가 전부는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그래도 왜 특정 견종이 유독 좀 분리불안에 취약한 경향을 보이는지 거기에 대한 어떤 중요한 단서는 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유전적 요인까지 분석했다니 진짜 연구라는 말이 그냥 붙은 게 아니네요. 아, 그럼 혹시 우리 집 강아지가 그 품종에 해당하면 분리불안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건요. 이런 유전적인 소인이랑 환경적인 요인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느냐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이 자료에서는 생후한 3주에서 16주 사이 그 사회화 절정기라고 하잖아요. 그 시기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아, 사회화시기요. 네네. 네, 이 시기에 이제 긍정적인 경험, 뭐 예를 들면 다양한 소리나 사물, 다른 개나 사람과의 어떤 안정적인 만남 같은 거요. 이런 게 부족했던 개들이 나중에 분리불안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행동 문제를 보일 확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 이런 데이터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특히 그 보호소 출신 아이들이랑 전문 브리더에게서 온 아이들의 사회화 경험 차이, 그리고 분리불안 발현율, 이걸 비교한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좀 큽니다. 아하, 그렇군요. 진짜 어릴 때 경험이 너무 중요하네요. 이게 그냥 말로만 듣는 거랑 이렇게 구체적인 데이터로 보니까 확 와닿는데요. 혹시 보호자 행동 관련된 연구 내용도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막 강아지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할까 봐 걱정될 때 많거든요. 네네, 정확히 보셨어요. 이 연구 파트에서는 그 보호자의 특정 행동하고 반려견의 불안 수준 사이의 어떤 상관관계, 이것도 분석을 했어요. 특히 그 외출 전후로 보호자가 좀 과도하게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다거나 뭐 길고 요란하게 작별 인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 돌아왔을 때 막 너무 흥분해서 반기는 행동,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반려견의 불안감을 더 키울 수 있다. 이 점을 지적합니다. 관련된 설문조사란 행동관찰 데이터가 같이 있어서 좀 더 설득력이 있고요. 헉, 저 약간 찔리는데요. 저도 나갈 때마다 어이구 우리 애기 엄마 금방 갔다 올게 집 잘 보고 있어 막 이러면서 한참 안아주고 나오는데 이게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다고요? 물론 뭐 모든 경우에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자료에 따르면요. 좀 일관성 없이 감정적으로 너무 요동치는 그런 작별이나 환영 의식은 반려견한테 보호자가 없는 그 상황을 더 뭔가 특별하고 불안한 사건으로 딱 각인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좀 차분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또 다른 재미있는 연구 결과는 없었나요? 음, 반려견이 실제로 느끼는 그 스트레스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한 부분도 좀 볼만해요. 보호자가 없는 상황을 이렇게 시뮬레이션 하면서 반려견의 심박수 변화, HRV라고 하죠. 그리고 혈중 코르티솔 수치 변화, 이런 걸 쟀는데요. 분리불안 진단을 받은 개들, 특히 그 증상이 좀 심한 그룹에서는 보호자가 딱 떠나는 그 시점 전후로 심박 변이도가 확 낮아지고 코르티솔 수치가 눈에 띄게 확 치솟는 걸 데이터로 명확하게 보여줘요. 와,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는 행동뿐만이 아니라 생리적으로도 정말 엄청난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는 증거인 거죠. 진짜 과학적인 접근이네요. 그냥 뭐 짖거나 물건 망가뜨리는 그 행동만 보는 게 아니고 몸이 보내는 신호까지 딱 파악해서 불안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거군요. 이야, 이런 연구 결과들이 결국에는 효과적인 해결책 찾는데 진짜 중요한 기반이 되겠어요. 바로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료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또 맞춤화된 해결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 이제 그 해결 방법들이 너무 궁금해지네요. 연구 결과로 원인을 좀 파악했으니까 이제 진짜 실질적인 솔루션으로 넘어가 봐야죠. 자료에서는 어떤 접근법들을 제안하고 있나요? 그게 보면요.
행동 수정 훈련, 그리고 환경 관리, 또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학적인 접근까지 이걸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여기서 핵심은 맞춤형이라는 겁니다. 맞춤형? 네. 아까 살펴본 그 연구 결과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유전적인 소인이라든지 초기 사회화 경험, 현재 보호자의 패턴, 아니면 불안의 심각도, 그 생리적 지표까지 포함해서요.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는 거죠. 맞춤형 해결책이라.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들이 좀 소개됐나요? 예를 들어서 행동 수정 훈련은 어떻게 하라고 나와 있던가요? 네, 그 행동 수정 훈련의 대표적인 기법이죠. 둔감화, 그리고 역조건 형성.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한 프로토콜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냥 뭐 개념만 설명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그 불안 수준 평가 결과에 따라서 시작 단계를 어떻게 딱 설정을 해야 하는지 아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오, 예를 들어서 둔감화 같은 경우는요. 아주 경미한 불안을 보이는 아이는 보호자가 뭐 외출복 입는 단계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심한 불안을 보인다. 그러면 열쇠 집어드는 소리만으로도 불안 반응을 보일 수 있으니까 그 훨씬 이전 단계, 예를 들면 보호자가 그냥 현관 쪽으로 걸어가는 것만으로도 시작해야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각 단계별로 반려견이 불안을 느끼지 않는 시간, 예를 들면 뭐 5초, 10초, 30초 이렇게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는 구체적인 시간표 예시까지 딱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세밀하네요. 그냥 뭐 점점 익숙해지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반려견의 상태에 딱 맞춰서 시작점하고 진행 속도까지 조절하라는 거군요. 그럼 그 역조건 형성은 어떻게 설명해요? 혼자 있는 시간에 뭔가 좋은 경험이랑 연결시키는 거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데 좀 더 특별한 내용이 있나요? 역조건 형성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성공률 데이터를 딱 제시하면서 효과적인 방법을 강조해요. 그냥 아무 간식이나 주는 게 아니라 반려견이 평소에 정말 아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곶가치 보상. 예를 들면 뭐 특정 내용물, 닭가슴살이나 소고기 같은 거 채운 콩장난감이라든지 아니면 오래 씹을 수 있는 수제 간식 같은 거. 이런 걸 보호자가 떠나기 직전이나 딱 떠난 직후에 제공했을 때 긍정적인 연관성을 형성하는 성공률이 훨씬 높았다. 이런 연구 결과와 함께 구체적인 보상 종류 예시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곶가치 보상. 아, 평소에 잘 안 주던 진짜 특별한 간식을 활용하라. 하긴 그래야 와, 이건 혼자 있을 때만 먹을 수 있는 최고의 간식 이런 인식이 딱 생기겠네요. 네, 환경관리에 대한 내용도 궁금한데요. 환경관리 측면에서는요. 단순히 뭐 편안한 잠자리 제공하고 이걸 넘어서서 예측 가능성하고 정신적인 만족감을 높이는 데 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예를 들면 매일 일정한 시간에 산책하고 밥 주고 해서 생활 리듬을 좀 안정시키는 거. 그리고 보호자가 떠나기 전에 노즈워크나 퍼즐 장난감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후각 활동이나 두뇌 활동으로 에너지를 좀 긍정적으로 소모시키고 만족감을 주는 게 분리불안 행동 감소에 효과적이었다는 데이터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특정 유형의 사운드 테라피, 뭐 클래식 음악이나 백색 소음 같은 거요. 이런 거 효과에 대한 소규모 연구 결과도 언급되어 있고요. 예측 가능성이랑 정신적 만족감이라. 확실히 그게 불안감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매일 비슷한 시간에 무슨 일이 생길지 알면 좀 안정감을 느낄 거고 또 뭔가에 집중해서 막 성취감을 느끼면 무료함이나 불안함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서는 이런 행동 수정이나 환경 관리만으로는 개선이 좀 더딜 때, 특히 불안 수준이 아주 심각하거나 막 자해 행동까지 보이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의사, 특히 행동학 전문 수의사랑 상담을 해서 약물 치료 병행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언급을 해요. 약물 치료도요? 네, 약물 치료가 그 자체로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일단 반려견의 불안 수준을 좀 낮춰서 행동 수정 훈련의 효과를 높이고 그 훈련 과정 자체를 반려견이 좀 더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약물 치료에 대해서 막연히 좀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훈련 효과를 높이기 위한 어떤 보조적인 수단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런 거네요. 정말 종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네요. 네. 그리고 이 자료의 또 다른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사례 분석 파트예요. 앞에서 설명한 그런 연구 결과나 해결 방법들이 실제 사례에 어떻게 적용됐는지 구체적으로 보여주거든요. 오, 실제 사례들이요? 어떻나요? 어떤 사례들이 있었어요? 좀 대조적인 두 가지 사례가 실려 있었어요. 첫 번째는 비교적 증상이 좀 경미했던 젊은 레브라도르 리트리버 사례였는데요.
최근에 이사하고 나서 주인이 없을 때 주로 낑낑거리고 좀 서성이는 행동을 보였는데 원인을 분석해보니 환경 변화에 대한 불안이랑 보호자의 외출 전후 행동, 아까 말한 그 과도한 인사요. 그게 주된 요인으로 파악이 됐죠. 아하.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앞서 말한 환경 관리, 케넬 훈련으로 안전공간 만들어주고 예측 가능한 일과 제공하고 그리고 보호자 교육, 차분하게 외출하고 귀가하는 습관 들이는 거, 그리고 간단한 둔감화 훈련, 이걸 병행했어요. 이 경우에는 한 8주 만에 눈에 띄게 개선이 됐다고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8주 만에요. 와, 생각보다 빠른데요? 우리 강아지도 저 정도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청취자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사례는 좀 더 어려웠나요? 네, 두 번째 사례는 훨씬 복잡하고 좀 어려운 경우였어요. 유기견 보호소 출신의 나이가 좀 있는 비글이었는데 보호자가 집을 비우면 아주 극심하게 울부짖고 문을 막 긁고 심지어 자기 발을 심하게 핥는 자해 행동까지 보였죠. 원인 분석 결과 과거에 유기됐던 경험, 그 트라우마랑 아까 언급했던 유전적인 소인, 비글이 좀 취약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부족했던 초기 사회화 경험, 이런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작용한 걸로 추정이 됐어요. 아, 정말 힘들었겠네요. 그 아이도 보호자님도.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해결 방법도 훨씬 더 다각적으로 접근해야 했어요. 점진적인 둔감화랑 고가치 보상을 이용한 역조건 형성 훈련은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갔고요. 여기에 더해서 환경적으로는 시야를 좀 차단해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행동학 전문 수의사랑 상담해서 훈련을 보조하고 불안 수준을 관리하기 위한 약물 치료도 일시적으로 병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요즘 기술을 활용한 사례로 원격으로 상태를 확인하면서 긍정적인 강화를 줄 수 있는 그 펫 카메라 겸 간식 디스펜서 있잖아요. 이걸 활용한 시도도 언급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례는 상당한 개선을 보기까지 거의 6개월 이상 꾸준한 노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6개월. 와, 정말 쉽지 않은 과정이었겠네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면 이렇게 심각한 경우에도 개선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주는 사례이기도 하고요. 단순히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정말 각기 다른 상황에 처한 반려견들의 실제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 과정의 어떤 현실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능성, 이걸 다 보여주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자료는 분리불안이라는 문제를 그냥 단편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원인을 깊이 파악하고 또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각 반려견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나가는 그 여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연구 기반 해결이라는 제목의 의미를 내용으로 정말 충실하게 증명하고 있는 셈이죠. 네. 오늘 청취자님이 보내주신 반려견 분리불안 연구 및 해결, 최신 행동학적 접근과 사례 분석, 자료 덕분에 정말 많은 걸 배울 수 있었습니다. 유전적인 요인부터 시작해서 초기 사회화, 보호자의 행동 패턴, 심지어 생리적인 지표까지 고려하는 그런 깊이 있는 연구의 중요성,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해결 방법들, 특히 그 구체적인 훈련 프로토콜이나 실제 사례 분석까지 정말 내용이 알찼네요. 맞습니다. 이 자료는 분리불안 때문에 힘들어하는 반려견하고 보호자분들께 정말 실질적인 지침 그리고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증상을 막 억누르기보다는 근본적인 원인을 이해하고 접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과정에는 인내심하고 꾸준함,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그런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청취자님께서 반려견의 분리불안 문제를 이해하고 또 해결책을 찾아가시는데 작은 실마리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자료의 내용처럼 청취자님의 반려견이 보이는 어떤 특정 행동, 그 이면에 숨겨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지, 그리고 그 이유를 고려했을 때 지금 당장 시도해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긍정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예를 들면 외출하기 전 한 5분 동안만이라도 차분하게 노즈워크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시도가 청취자님과 반려견의 관계에 어떤 긍정적인 파장을 일으킬지 한번 생각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